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그곳은 언제나처럼 고통과 불안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동진은 그곳의 평범한 보안 요원이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등지고 그저 이 혼돈 속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기이한 침입자가 나타났다. 먼지를 뒤집어 쓴 중간 크기의 들개 한 마리 먼지. 걔는 그저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집만한 무거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필사적으로 물고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응급실은 순간 소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물러섰다. 간호사들이 걔를 쫓아내려 했다. 그때 강동진이 나섰다. 그는 전직 형사였다. 그의 눈에는 그저 들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걔의 이상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행동을 보았다. 그는 걔를 다치게 하지 않고 능숙하게 구석으로 몰았다. 걔는 방어적이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그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걔에게서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봉투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제는 호기심에 가득 찬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들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봉투의 매듭을 풀고 그 안의 내용물을 하얀 응급실 바닥 위로 쏟아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첫째, 돈,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다발들. 엄청난 양의 현금이었다. 둘째, 신발. 그 돈더미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아이의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그 운동화는 누가 봐도 선명한 핏자국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응급실은 완전한 충격의 침묵에 휩싸였다. 거액의 현금과 피 묻은 아이의 신발 한 짝. 그 끔찍한 조합은 유괴와 몸값 그리고 폭력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계먼지는 봉투를 전달하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낑낑거릴 뿐이었다. 강동진은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냉소적인 은퇴한 형사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기이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중대 범죄였다. 가장 예상치 못한 전달자에 의해 배달된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다. 지역 경찰들이 호출되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동진은 순수한 본능에 따라 봉투에서 함께 떨어진 작고 독특한 물건, 아마도 아이의 코트에서 떨어진 특별한 단추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진은 돈과 피 묻은 신발, 그리고 이 끔찍한 퍼즐을 자신의 발치에 가져다 놓은 기이한 들개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보안 요원으로서의 그의 조용한 삶은 끝났다. 그 형사는 방금 자신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다. 병원에서의 소동 이후 경찰의 수사는 강동진의 예상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피 묻은 아이의 신발이나 개보다는 거액의 현금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조폭들의 돈 가방 분실 사건 정도로 취급하려 했다. 동진은 이 수사 뒤에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단서는 시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게 뭔지였다. 그는 보호소를 찾아가 자신이 몰래 챙겼던 아이의 코트에서 떨어진 특별한 단추를 개에게 냄새 맡게 했다. 개는 그 단추 냄새를 맡자 주인을 알아본 듯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 단추가 아이의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두 번째 단서는 돈이었다. 그는 옛 금융정보 분석팀의 동료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부탁하여 그 돈의 일련 번호를 추적했다. 한편 그 시각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의 CEO 한서연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일주일 전 유괴되었다. 그녀는 경찰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수사는 너무나 더디고 비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아들을 찾고 있었다. 그때 병원에서 발견된 돈 가방과 피 묻은 신발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녀는 뉴스 속 그 신발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그 가방을 처음 발견한 보안요원 강동진에 대해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진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호화로운 그녀의 사무실에서 강력한 CEO와 초라한 보안요원이 마주 앉았다. 처음 분위기는 팽팽했다. 그녀는 그를 시험했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그가 챙겼던 아이의 단추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들의 재킷에 달린 단추임을 확인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로 하여금 이 남자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는 개의 기이한 행동과 자신의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아들의 유괴와 몸값, 그리고 경찰에 대한 자신의 불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채널을 믿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냉소적인 전직 형사와 절박한 엄마,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결정. 그들은 이계의 출처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들은 개의 목에 GPS 추적 장치를 달아 그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개가 그들을 사건의 근원지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절박한 임무로 묶였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괴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강동진과 한서연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개의 목걸이에 아주 작은 추적이 불가능한 GPS 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했다. 그리고는 개가 처음 나타났던 병원 근처에서 개를 풀어주었다. 그들은 서연이 제공한 눈에 띄지 않는 펜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개먼지는 목적 없이 헤매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개의 흔적은 그들을 도시의 중심부를 벗어나 산업 폐기물 지대와 공장들이 즐비한 도시의 외곽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개는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곳은 거대하고 더러우며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산업 폐기물 매립지였다. 개는 쓰레기 더미의 미로 속을 헤치고 나아가 매립지의 가장 외지고 특정 구역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개는 그곳에서 낑낑거리며 땅을 끈질기게 긁기 시작했다. 바로 그가 그 가방을 처음 발견했던 장소였다. 동진과 서연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그 지역을 조심스럽게 수색하기 시작했다. 동진의 과학수사대 시절의 본능이 발휘되었다. 그는 땅이 부자연스럽게 파헤쳐진 흔적과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특정 종류의 산업 폐기물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개가 가리킨 지점 근처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에 묻은 희미한 혈흔과 진흙 속에 찍힌 가방 속의 그것과 똑같은 아이의 신발 자국을 찾아냈다. 그때 서연이 이 불법적인 매립지를 소유한 폐기물 처리 회사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 회사는 그녀 역시 잘 알고 있는 한 거대 건설 회사의 자회사였다. 그리고 그 건설 회사의 주인은 자선사업가로 존경받는 그녀의 사업적 라이벌 장민준 회장이었다. 마침내 적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 유괴와 살인 사건이 이 강력하고 위선적인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장소와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의 시신이 없었고 장민준 회장과 같은 거물을 법정에 세우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아이의 시신이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조사는 이제 무덤을 찾는 끔찍하고 절박한 수색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또한 장민준 회장이 곧 자신들의 흔적을 알아챌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위험은 더욱더 강렬해졌고 범죄의 규모는 단순한 유괴를 넘어선 거대한 기업의 음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장민준 회장은 자신의 라이벌인 한서연과 성가신 전직 형사 강동진이 자신의 비밀 폐기물 매립지 근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의 가장 큰 두 개의 골칫거리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는 그들이 무언가를 찾아냈으며 이제 자신을 향해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장난을 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들을 직접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동진과 서연 그리고 계먼지는 그날 밤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그 거대한 폐기물 매립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장 회장의 부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수색을 막 시작하려던 순간 매복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둡고 위험한 폐기물 매립지 안에서 숨막히는 추격전과 대결이 펼쳐졌다. 동진은 자신의 형사 시절의 기술과 육체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보호했다. 그는 쓰레기 더미와 버려진 기계들을 엄폐물로 그리고 무기로 사용했다. 계먼지 역시 그들을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걔는 폭력배들을 공격하며 결정적인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들은 간신히 그 매복 공격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장민준 회장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임시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흔들리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결의는 더욱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시신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장민준을 살인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동진은 자신의 노트북에 폐기물 매립지의 위성 지도를 띄웠다. 그 거대한 장소에서 작은 무덤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계먼지에게로 향했다. 걔는 쓰레기 봉투를 찾아냈다. 어쩌면 시신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걔의 코가 그들의 마지막 최고의 희망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저 녀석뿐인 것 같소. 그의 시선은 걔를 향해 있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걔를 길잡이로 한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수색을 예고하며 사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강동진과 한서연은 다시 그 거대한 산업 폐기물 매립지로 돌아왔다. 그들은 장민준 회장의 부하들이 이곳을 영원히 청소하기 전에 아이의 시신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의 유일한 길잡이는 계먼지였다. 동진은 아이의 피 묻은 신발의 냄새를 걔에게 다시 한번 맡게 했다. 그리고 명령했다. 찾아. 걔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했다. 그는 이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냄새의 미로 속에서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의 수색은 처절하고 가슴 아팠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파헤쳤다. 한때 강력한 CEO였던 한서연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한 절박한 희망으로 자신의 두 손으로 쓰레기를 파헤치고 있었다. 오랜 그리고 거의 희망이 없던 수색 끝에 마침내 먼지가 그것을 찾아냈다. 걔는 특정 산업 폐기물과 건설 잔해 더미에 한 지점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진과 서연이 맨손과 삽으로 그곳을 파헤쳤다. 그들은 아이의 시신 대신 작은 방수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아이의 마지막 소지품들과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의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녹화된 끔찍한 동영상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이 자신이 직접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아이가 장 회장의 부하들의 차 안에서 붙잡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몸값을 받은 후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들이 공포 속에서 그 마지막 증거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발각되었다. 거대한 덤프트럭과 불도저 여러 대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추었다. 장 회장의 오른팔이 이끄는 그의 부하들이 청소를 위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매립지를 완전히 봉쇄했다.
동진과 서연은 거대한 쓰레기장의 한가운데에 증거를 손에 쥔 채 갇혔다. 악당의 리더가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황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가방을 찾느라 수고했군, 강 형사. 이제 그 증거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다. 불도저들의 위협적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칼날이 내려오고 있었다. 영웅들과 진실을 쓰레기산 아래에 묻어버리기 위해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불도저가 위협적으로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동진은 한서연과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챙겨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쓰레기장의 지형을 역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쓰레기산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과 전투가 시작되었다. 동진은 형사로서의 자신의 모든 기술과 육체적 능력을 사용했다. 그는 불안정한 쓰레기 더미를 무너뜨려 길을 막고 버려진 버스나 컨테이너의 껍데기 안에 몸을 숨겼다. 서연 역시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동진이 물리적인 위협을 막아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종류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 동영상 증거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법무팀과 국제뉴스통신사의 연락책에게 전송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 위 업로드 진행률 막대가 그들의 또 다른 시한 폭탄이었다. 개먼지는 그들의 정찰병이자 수호자였다. 그는 사각지대에서 다가오는 폭력배들을 미리 경고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폭력배 한 명에게 달려들어 영웅들을 구해내기도 했다. 마침내 폭력배들은 그들을 낡은 버스의 껍데기 안에 궁지로 몰아넣었다. 불도저가 그들을 버스와 함께 뭉개버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업로드가 완료되었다. 전송 완료.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 유괴범들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 파일을 세상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폭력배의 리더가 그들의 보스인 장민준 회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동영상이 유출되었다고. 모든 뉴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경찰 병력과 특공대가 이 쓰레기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폭력배들과 불도저 운전사들은 자신들의 기계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신속하게 체포되었다. 동진과 서연은 엉망이 된 버스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들의 곁에는 충직한 개 먼지가 함께였다. 그들은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시신이 묻힌 범죄 현장을 인계받기 위해 검찰의 고위급 간부들이 내리고 있었다. 쓰레기장 안에서의 결전은 끝났다. 그들은 이겼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고 악당들은 붙잡혔다. 서연의 아들을 위한 정의는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장민준 게이트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종신형 선고로 막을 내렸다. 그의 부패한 제국은 해체되었다. 한서연의 아들은 마침내 프로퍼한 장례를 치르고 양지 바른 곳에 묻혔다. 강동진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경찰청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특별 수사팀을 이끄는 지휘와 함께 명예로운 복직을 제안했다. 한서연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의 이름으로 실종 및 유괴 아동 피해자들을 돕는 강력한 재단을 설립했다. 영웅견 먼지는 공식적으로 동진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들개가 아닌 사랑받는 반려견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이의 아름다운 묘지. 동진과 서연은 함께 아이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있었다. 개먼지는 그들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함께 지옥을 건너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말없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동진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의 정의는 영원히 저 쓰레기 더미 아래에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진은 묘비를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경찰 복직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 제 남은 인생은 당신 아들 같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이야기는 묘비 앞에 함께 선 그들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 그들은 연인이 아닌 정의를 위한 새로운 공동의 사명을 가진 파트너였다. 전직 형사는 자신의 명예와 새로운 대의를 찾았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정의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들개는 집과 주인을 찾았다. 비극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그들을 의미 있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